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혼자 살기로 작정한 독신남이죠. 하지만 너무 외로운 나머지 자신을 위해서 커다란 상아를 깎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이 조각상이 진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간절함에 감동한 여신은 조각상이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여인으로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이 여인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갈라테이아의 이야기처럼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생명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꿈은 피그말리온 전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화의 형태로 나타났었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발명의 신 헤파이스토스, 천재 마녀 메데이아, 그리고 위대한 대장장이 다이달로스의 이야기까지 인류는 그리스 시대부터 탁월한 상상력을 통해서 인공생명의 창조를 꿈꿔왔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인간은 결국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생명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저 자연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모방해 보려는 그런 예술가적인 본능을 따르려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면서 호시탐탐 신의 영역을 탐내고 있는 걸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인공생명을 창조하려는 이 실제적인 시도는 르네상스 시대 의학자였던 파라켈수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라켈수스는 의학적 지식에다가 연금술적인 기술을 융합해서 이 플라스크 속에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에 따르면 그는 결국 호문클루스라는 작은 인간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남성의 정자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의 작은 사람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여성의 자궁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인공적으로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파라켈수스는 왜 호문클루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위대한 지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신의 현현이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태어난 호문클루스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지식을 갖고 태어난 천재일 거라고 믿어졌어요. 호문클루스는 말하자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무한히 제공할 수 있는 이 최초의 인공지능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용어 중에 인공생명 혹은 인조인간 이런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로봇일 겁니다. 이 로봇이라는 용어는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만들었는데요. 그의 SF 희곡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바로 로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체코어로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닮게끔 만들어진 인공생명의 목적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것이었어요. 로봇은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육체 노동자로, 그리고 호문클루스는 지식 노동자로 만들어진 것이죠. SF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를 아실 텐데요. 그는 일찍이 로봇공학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 로봇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윤리강령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인공적인 존재의 목적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줄 노동자가 아니라 교감하고 소통할 그런 대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들이는 이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고
서로 교감하고 정을 나눌 목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신경 쓰려는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을 넘어서 인간과 더 닮은 존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놀랍도록 인간을 빼닮은,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아닌 인공의 존재와 소통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생겨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가 이 채팅 서비스가 돌연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을 학습하고 활용하던 중에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소수자에 대한 그런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짓궂은 사용자들 때문에 대화 중에 성희롱 이슈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챗봇 테이와 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차별 발언을 일삼고 비속어를 쏟아내는 문제가 속출해서 역시 운영이 중단되는 비슷한 전철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부작용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공생명을 원하는 걸까요? 이런 부작용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나 예수 혹은 마더 테레사쯤의 인격과 지성을 갖춘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현실의 인간도 인격적으로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사용자로부터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용자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뿐이죠. 인간 스스로가 누구나 온전한 인격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완벽한 인격을 지닌 새로운 인공적인 존재를 원한다?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우리가 훗날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진 인공생명을 마침내 접하고 그때 이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아주 불쾌할 정도로 이중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 세계 과학계를 술렁이게 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젠 쿠이라는 중국의 과학자가 인간 배아의 유전체를 편집해서 조작을 한 건데요. 이 조작한 배아로부터 실제로 쌍둥이 여자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조작한 부위는 바로 CCR5라는 유전자였는데요. 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자궁에 착상시켜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CCR5가 없이 태어난 아기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자동적으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에이즈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 거죠. SF 영화 가타카를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 등장했었던 이 맞춤 아기가 이 영화가 개봉된 지 20년 만에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전 세계로부터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는 이 태어날 아기에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 왔는데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이 태어날 아기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유전자 편집 치료가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는데요. 물론 태어난 이후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죠.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않은 돌연변이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암이나 백혈병 같은 그런 질병들을 유발한 사례가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CCR5 유전자를 임의로 제거하면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리어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더 높이거나 아기의 학습 능력이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젠 쿠이는 결국 몸담았던 대학에서 해고되었고요. 징역 3년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리면 여관에서는 닫히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다음해에는
러시아에 있는 유전자 편집 연구소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또 반복되었어요.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고 착상시키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과연 이런 미지근한 조치가 누군가의 광기 어린 호기심과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맞춤형 아기뿐만 아니라 이 동물 복제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죠. 사실 이 동물 복제의 역사는 비교적 일찍 195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개구리의 생식세포를 조작해서 최초로 올챙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 체세포를 떼어내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체세포 복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포유동물 복제로 가장 유명해진 동물은 아마도 복제양 돌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가 복제에 성공했죠. 그 이후에 고양이, 돼지, 소도 역시 복제에 성공했고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복제에 성공한 젖소 영롱이와 개 스너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제동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수한 형질을 가진 동물을 복제하면 그 우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지 오웰이 말한 바 있듯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수한 육질의 고기를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또 질병 모델로 사용할 동물을 똑같은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도 사전에 미리 떼어둔 체세포를 이용해서 똑같은 동물을 재탄생시키는 데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은 죽은 반려동물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결국 해당 동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한 동물판 멋진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요? 인간을 위해 본격적으로 희생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그런 동물의 계보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행위입니다. 누가 인간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을까요? 아무리 우수한 형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돈다면 모든 복제동물들이 한꺼번에 몰살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현재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놓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바나나 품종은 캐번디시 바나나 한 종뿐인데 변종 파나마병의 내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서 언제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전자가 모두 똑같을 경우 만약에 한 나무가 병에 걸리면 금세 다른 나무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캐번디시보다 당도가 높아서 인기를 끌던 그로미셸 품종이 있었는데요. 이 종도 역시 파나마병으로 1950년대에 일찌감치 멸종의 길로 들어선 바가 있습니다. 복제동물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몸집과 내부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수명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사산율도 높고요. 면역학적인 결함이 자주 발견되고 있죠. 아마도 이미 분화가 다 끝난 체세포의 유전체를 가지고 재차 발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속 유전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신체 기능적인 결함의 위험성 또한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복제동물을 만드는데도 이런 위험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왜 복제인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게다가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복제를 시도할 만한 인물이라면 아인슈타인이나 마이클 잭슨 정도는 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일 텐데요. 그를 꼭 빼닮아 태어난 이 미니미가 결국 세상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의 괴물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냉대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겁니다.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는 예는 이런 겁니다.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나 동성 부부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복제를 허용할 경우 어디에다 다시 선을 그어야 할지 불명확해질 겁니다. 새로운 시도가 한번 이 미끄러운 경사길에 들어서면 멈추기가 어렵죠.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립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나 실수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물을 수도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찬성론자들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류는 전지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유전자와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수한 형질을 가진 복제 인간들이 생기고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사라지고 더 살기 좋아질 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복제 인간이 존재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치고 디스토피아적이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깊은 데까지 들어와 버린 인공생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철학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는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연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다스리던 파우스트가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충분히 알아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가 바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이내 멈춰서야 할 때인 것은 아닐까요?